지금 캐나다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을 손절한 캐나다 마트에는 한국 제품들이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베카 오스틴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국제경제 전문 저널리스트예요. 주로 북미 시장의 소비 문화, 무역 흐름, 그리고 세계 경제 구조 속 문화적 변화에 대해 글을 씁니다. 기자로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현장을 누비는 눈이라 믿는 저는 어느 날 문득 책상 앞에서 떠오른 의문 하나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요즘 마트에 미국산 제품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저 이상한 느낌이었을 뿐이지만 감각적으로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이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소문들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자는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전국을 돌며 그 변화를 목격하고 기록하자. 오래전부터 꿈꿨던 캠핑카를 마침내 구매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9월 저는 북미 소비 문화의 균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기획을 세우고 캠핑카에 장비를 실었습니다. 출발 전날 온타리오 호수 북쪽으로 떠나기 전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 집 근처 대형마트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마주치게 됩니다. 진열대 한쪽에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안내문. 미국산 제품 입고 지연 안내 공급사 사정으로 입고가 중단됩니다. 그 아래 큼지막한 한국 제품 진열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부터 시작해 한국산 스킨케어, 주방용품, 심지어 문구류까지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어요. 마치 한국 전용 코너가 새로 생긴 듯한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제 기억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1년간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의 정밀함, 편의점 문화의 천국 같은 시스템, 그리고 밤늦게까지도 안전한 거리 분위기에 완전히 반했어요. 무엇보다 일상용품들이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뛰어난 데다가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한국은 정말 실용성의 미학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지인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 한국의 제품들이 이렇게 북미의 마트 진열대를 점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판매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제품이 많아졌나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미국 제품은 요즘 통 들어오지도 않아요. 플라스틱 백도 금지됐고 환경 이슈도 크고요. 대신 한국 제품들은 반응이 좋아요. 특히 라면이나 화장품 같은 건 진짜 인기가 많아요. 요즘엔 현지인들도 많이 찾아요. 저는 장바구니에 제품들을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일까? 아니면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걸까? 장바구니 한쪽에 담긴 짜장라면과 미샤 토너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북미 소비 문화의 전환점이자 미국 중심 소비 질서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풍을 쫓는 여행이 아니라 소비 문화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새 지도 한가운데엔 코리아라는 단어가 새겨지고 있다. 온타리오 호수 북쪽 단풍잎이 붉게 물든 고요한 숲길을 따라 캠핑카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제 머릿속은 그 전날 마트에서 본 충격적인 진열대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진열대에서 사라진 미국산 제품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한국 제품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저는 확신이 들었고 더 깊숙한 곳으로 발을 들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온타리오 호수 북쪽 소도시의 국제 마켓이었어요. 이곳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세계 각국의 식품을 만날 수 있는 특이한 마켓으로 알려진 곳이었죠. 혹시 여기서도 한국 제품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가득한 채 캠핑카를 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곧 확장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라면 냄새가 어렴풋이 퍼졌고 진열대 한복판엔 거대한 라면 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불닭볶음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열대를 쳐다봤어요. 이곳이 정말 캐나다 시골 마켓이 맞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제품이 쌓여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집어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인이 아닌 현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은 짜파게티를 2개씩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고
중년의 남성은 불닭볶음면 포장을 신중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라면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직원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인 고객들이 소량 구매했지만 요즘은 현지인들이 훨씬 많이 사가요. 매주 입고해도 금방 동나요.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완전 핫해요.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활용품 코너로 향했고 거기엔 한국산 화장품, 문구류, 주방용품까지 진열대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미국 제품들이 독점하던 자리를 한국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차지해가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 없이 점령한 듯한 느낌.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스킨케어 제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 제품 써보셨나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엄지를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작년부터 한국 스킨케어 제품만 써요. 미국 제품은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그저 그래요. 한국 제품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분도 좋은데 확실히 피부에 반응이 달라요. 이젠 다른 건 쓸 생각도 안 들어요. 그 말은 마치 제 머릿속에 종을 울리는 문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수입 대체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소비자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산이라는 딱지가 최고의 보증서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품질, 성능, 디자인, 가격, 실질적 가치를 따지고 있었어요. 마켓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카페 벽에는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메뉴판에는 달고나 라떼, 불닭 파스타라는 이름의 메뉴가 버젓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오늘의 시그니처 메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리스타에게 물었죠. 이런 메뉴들 정말 인기가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젠 단골이에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고나 라떼 없으면 아침 장사가 안 될 정도예요. 저도 요즘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드라마에 빠져서요. 그의 말은 문화가 소비를 이끈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말이었어요. 라면은 입으로 들어가고 K-드라마는 눈으로 들어오고 브랜드는 가슴에 남는다. 그날 밤 캠핑카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라면 전쟁이 아니라 문화의 혁명이다. 새벽 햇살이 캠핑카의 창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목적지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단풍이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길을 따라 현지 대학교가 있는 중형 도시의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지금의 소비 변화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 대학에는 제가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라이트 교수, 북미 소비 트렌드 연구의 권위자로 10년 넘게 캐나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구매 행태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죠. 캠퍼스 내 조용한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이미 저와 같은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미국 제품의 공백이 시작점이었을 순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자 라이프 스타일의 아이콘이 되었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3년간의 소비자 선호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2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70% 이상 상승했으며 그중 60% 이상은 처음에는 문화 콘텐츠로 시작해 이후 식품이나 화장품 구매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고 하죠. 마이클 교수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들은 한국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캠퍼스를 나와 학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특선 메뉴 코너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불고기 버거, 김치 프라이, 달고나 밀크티.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줄을 서 있는 학생 대부분이 이 메뉴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학생 무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 음식 자주 드시나요? 한 남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청요. 저는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처음엔 오징어 게임 보고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없으면 허전해요. 그의 친구인 여학생도 덧붙였습니다. 전 화장품도 한국 제품 써요.
미국 브랜드는 이제 너무 낡아 보여요. 한국은 뭔가 계속 새롭고 감각적이고 트렌디하잖아요. 이들의 말은 단순한 소비 선호도를 넘어서 세대적 감수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제품은 익숙하지만 낡은 것. 한국 제품은 새롭고 진보적인 것. 그들에게 한국은 단지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상징물,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매개체였죠. 학생 식당을 나와 다시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대학생 사라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세대는 브랜드 충성도가 거의 없어요. 실용적이고 예쁘고 가성비 좋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한국 제품은 이 모든 걸 갖췄어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를 보고 자란 우리에겐 그게 더 이상 낯선 것도 아니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였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라는 문화 코드가 있었고, 그 코드는 드라마, 음악, 음식, 제품을 통해 세대를 관통하며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캠핑카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나요? 20명 중 16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라면, 화장품, 전자제품 등을 주요 품목으로 꼽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화장품은 프랑스, 전자제품은 미국 거만 썼어요. 그런데 딸이 한국 제품을 추천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한국 거예요. 더 싸고 더 좋고 더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선택은 변하고 있었고 가치는 재편되고 있었으며 미래는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캠핑카 안에서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메모장에 써내려갔습니다. 장바구니가 바꾼 세계 지도. 지금 세계의 소비 문화는 조용하지만 깊은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진원지는 서울이었다. 어느새 가을의 중심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단풍은 절정에 달했고 공기는 제법 서늘해졌어요. 저는 이번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캐나다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호수와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죠. 이곳은 흔히 변화의 바깥에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이었고, 저는 바로 그런 곳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벽돌 건물, 그리고 조용히 불이 꺼져가는 상점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호숫가 근처 캠핑카 사이트에 자리를 잡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이른 시각부터 마을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마을에서 유일한 슈퍼마켓. 내부는 작고 소박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에서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식품 코너 한쪽에 분명하게 구획된 작은 공간, 바로 한국 식품 코너가 있었던 겁니다. 라면, 김, 고추장, 간장, 심지어 즉석 떡볶이까지 진열돼 있었고, 그 옆에는 코리안 푸드 페보리츠라는 손글씨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가게 주인 헨리 씨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작은 마을인데도 한국 식품을 이렇게 갖춰두셨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처음엔 대학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해 소량만 들여놨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지 주민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주 재주문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는 라면 섹션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라면이 제일 잘 나가요. 저도 먹어봤는데 중독성 있더군요. 아내는 요즘 관절염에 좋다는 고추장도 조금씩 넣어 먹어요. 처음엔 생소했는데 지금은 주말마다 한국식 라면 끓이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저는 이 작은 마을에서도 한국 문화가 음식이라는 통로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유학생 수요를 넘어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까지 녹아들고 있었던 거죠. 마을을 더 둘러보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손님 대부분이 노년층이었는데 창가 자리에 앉은 백발의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마사 할머니,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미국 제품보다 한국 걸 더 좋아한다면서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손주들이 다 그래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우리 세대는 미국 제품이 최고라고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손주가 한국산 전기포트를 선물해줬는데 참 조용하고 예쁘고 튼튼하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한국 제품을 먼저 찾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시간이 쌓인 지층처럼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미국 제품에 길들여졌던 세대가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뀐 거죠.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뭘 믿는 게 아니라 뭘 경험하는 걸 믿어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편견은 논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바뀌는 것이다. 카페를 나와 호수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무언가에 시선이 꽂혔어요. 코리어데이 한국 문화체험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놀라움에 발걸음을 멈췄고 곧장 행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선 한복 입기 체험, 전통놀이, 한식 요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무려 참가자의 70% 이상이 현지인이었습니다. 담당자인 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는 교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현지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지금은 예약 경쟁이 치열해서 한 달 전엔 마감됩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 열리고 있었고 젊은 캐나다 교사 리사가 리더로 참여 중이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한 언어 이상의 걸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가치관, 사고방식, 예절, 정서 같은 것들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경험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란 단지 수출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 그날 저녁 저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정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한국은 상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감각을,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가능성을 이 조용한 마을에 흘려보낸 것이다. 오랜 여정을 마친 저는 마침내 다시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행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도시를 단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북미 소비 문화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무대로 인식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향한 곳은 도심 중심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마지막으로 왔을 땐 주로 미국 브랜드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입구부터 애플, 마이클 코어스, 타미 힐피거 등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당당히 입점해 있었죠.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쇼핑몰 곳곳에 K-뷰티 페스트, K-패션 위크, K-푸드 존 같은 홍보 배너가 걸려 있었고 눈에 띄게 많은 매장에 한국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의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로 채워져 있었고 스킨케어 전문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샘플을 직접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매장에서 일하는 제니퍼라는 마케팅 매니저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20, 40대 여성층에서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의 선호도가 압도적이죠. 그녀는 자료도 보여줬습니다. 작년 대비 미국 브랜드 매출은 25% 감소한 반면 한국 브랜드는 무려 37% 증가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명확한 소비 트렌드의 재편입니다. 쇼핑몰 2층 푸드코트로 올라가자 그 변화는 더욱 강렬하게 체감되었습니다. 가장 긴 줄이 선 매장은 다름 아닌 한국 음식 전문점이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닭강정이 메뉴판에 적혀 있었고 점심시간도 한참 지난 오후 2시였지만 긴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었죠. 한쪽 구석에선 젓가락을 익숙하게 쓰는 캐나다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음식 자주 드시나요?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2~3번은 꼭 한식을 먹어요. 아이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집에 구비해 두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그의 아내 캐롤은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내년에도 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어릴 적 유럽이나 미국 여행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이젠 한국이 우리 가족의 꿈의 여행지가 됐죠. 그 대화는 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한 세대가 우러러보던 문화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것. 이건 단순한 음식이나 여행지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세계 문화의 방향키가 조용히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캠핑카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이 현상에 대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확정지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바꾼 세계 지도. 단순한 소비는 없다. 우리가 무엇을 고르고 무엇을 담는가는 우리가 어떤 세계를 지지하고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드러내는 행위다. 이 다큐멘터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고 단 일주일 만에 10만 뷰를 넘기며 캐나다 주요 언론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BC 라디오, 토론토 스타, 각종 소비 전문지에서 왜 지금 한국인가? 라는 화두로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부터 세계 소비 문화 변화에 대한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외에도 일본, 프랑스, 독일, 인도, 베트남 등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 이유를 묻는 새로운 흐름을 포착해내야 한다는 요청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계의 재배치였고 문화의 권력이 재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서울, 그리고 한국 제품, 한국 정신, 한국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된다. 이 문장은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막으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마주한 시청자들은 이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내가 고른 이 물건 하나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준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렇습니다. 소비는 곧 정체성이고 문화이며 세계관입니다. 다큐멘터리 장바구니가 바꾼 세계 지도는 토론토 현지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국 제품이 생활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맛있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나은 삶의 방식처럼 느껴져요.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책으로 이 여정을 남기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조용한 문화혁명의 맥락을 나누자. 책 제목은 다소 도발적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을 손절하고 한국을 장바구니에 담다. 처음엔 출판사에서 망설였지만 오히려 그 직설적인 제목 덕분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출판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책에 실릴 마지막 챕터를 쓰기 위해 새로운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어권 지역 퀘벡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이 지역에서 과연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날 도착한 마을은 몬트리올 외곽의 한적한 지역이었어요. 관광지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닌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마트 한켠에 따로 마련된 KRAMEN 존, 그 옆에는 한국 스킨케어 전문 부티크. 직원이 말하길 요즘 한국 제품 아니면 손님이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문화권이 달라도 품질, 감성, 신뢰에 대한 선택 기준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가장 흥미롭게 주목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편의점 브랜드 GS25가 캐나다 진출을 공식화했다는 것. 한국 문화의 핵심 축 중 하나인 편의점 라이프스타일이 북미에 상륙한다는 건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수출하는 일이었어요. GS25 캐나다 지사의 총괄 책임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삶의 리듬과 감각을 전달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 도시락과 북미 재료의 퓨전, 24시간 문화를 도입한 배려형 운영 방식, 그리고 작지만 모든 게 다 있는 효율성 중심 구조까지.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물건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철학을,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을 결정짓는 데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그리고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세계를 서울에서 찾고 있다. 마지막 밤 저는 캠핑카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처음 서울에서 자취방에서 끓여 먹던 그 라면, 이번에는 캐나다 퀘벡의 별빛 아래에서 먹고 있었어요. 이 라면 하나에 담긴 것이 이렇게까지 멀리, 이렇게까지 깊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 일본? 아니면 다시 한국? 아니, 어쩌면 세계는 이미 다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도쿄도, 파리도, 뉴욕도 이제는 서울을 참조하고 있다는 것.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의 문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발걸음으로 저는 다시 캠핑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장바구니엔 어떤 세계가 담기게 될까요?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